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모두 다 잘 들어오셨을까요? 저는 금일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건강과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시면 금일 강의 교환 다운로드 가능하며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의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 시 정상 사춘기와 성적수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심영석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강동 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임상 강사를 거쳐 현재 아주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심영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식사하시고 약간 좀 졸리신 시간대 이렇게 많이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성조숙중 아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정보는 많이 넘쳐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약간 카더라에 가까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교과서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을 해주셨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성조숙중에 대한 얘기인데 성조숙중 자체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이 이제 조금 빠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포커스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정상 사춘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요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인 사춘기, 조발 사춘기라든지 아니면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 사춘기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고 그렇지 못하게 조금 일찍 사춘기가 온 성조숙중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를 바르게 키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관련해서 의학적인 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성조숙중의 진단과 치료라고 했는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정상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순서는 정상 사춘기, 그 다음에 성조숙중, 그 다음에 성조숙중을 어떻게 진단하고 성조숙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항상 무슨 질병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항상 이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질환이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10년도까지 성조숙중 진료 보는 환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거보다 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많이 늘고 있고 진료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조숙중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정상 사춘기 발달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성조숙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초경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는 사춘기가 늦게 오는 지연 사춘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춘기는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차일드후드에서 어덜트로 이행하는 일종의 이행기가 되게 되는 거고 사실 누구나 다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거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미성숙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런 과정이 이제 성적인 성숙을 동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식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키가 크는 데 있어서도 이 시기가 좀 많이 크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나타나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나타난 다음에 이후에는 자연스레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을 마무리해가는 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으로 얘기를 하면 가임 기간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노동력을 많이 보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춘기가 오게 되면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 빨라지는 성장 속도 때문에 다 클 수 있는 키를 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춘기의 급성장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클 수 있는 키가 한 뭐 20cm 정도 남았는데 사춘기가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키보다 약간 좀 덜 크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사춘기 때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아이들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견뎌내게 되고 그러면서 한 명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사춘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성호르몬이 어떻게 분비가 조절이 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호르몬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남자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여자에서는 에스트라디올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은 결국은 여성에서는 난소, 남자에서는 고환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난소나 고환이 성숙을 하려고 그러면 뇌나 아니면 뇌 다음에 뇌하수체 부분에서 호르몬이 일단 증가가 돼야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여기 보이시는 표대로 LH, RH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고나도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라디올이 분비가 되는 이런 약간 위계적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춘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춘기가 오게 되면 몸에서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요 LH하고 FSH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결국은 사춘기가 시작하게 되는 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사춘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LH, RH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게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마다 이런 스위치가 켜지는 때는 다르겠죠. 이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이 LH, 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이 호르몬을 GnRH라고도 부르는데 GnRH가 나오게 되면 요 LH랑 FS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호르몬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라디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LH가 더 많이 나오도록 이런 것들을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포지티브 피드백이 걸려서 이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춘기가 점점점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른으로 되어가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이 LH, RH에 대한 GnRH라고 그러는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GnRH는 맨 처음에 분비가 될 때 일단 밤에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박동성으로 이렇게 한 번에 팍 나오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한 번에 팍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많이 나와 있게 되면 오히려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치료약제를 배울 때 이 GnRH의 어고니스트라고 그러는 동일한 약, 구조 성분이 아주 비슷한 약을 쓰게 되는데 이 약이 결국은 우리 몸에 계속해서 일정한 농도로 남아있게 돼서 이
LH랑 FSH가 분비가 안 되게 만들어주게 하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게 되는 약제가 바로 그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박동성으로 팡팡팡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분비가 될 때는 LH랑 FSH의 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일정한 농도로 계속 높아져 있을 때는 이 LH랑 FSH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LH랑 FSH가 안 나오게 되면서 에스트라다이올이나 아니면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약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춘기 억제제로 쓰이고 있는 약들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여기 펄살타일하게 박동성으로 분비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약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춘기 분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호르몬이 주로 이제 밤에부터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사춘기가 조금 진행하게 되면 낮에까지 나오게 된다는 그런 사실도 알아두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춘기가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피 검사를 통해서 잘 뭐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침에 분비가 되다 보니까 피 검사를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소변 같은 거를 아침에 한번 모아서 보잖아요. 자는 동안에 안 보다가. 그래서 소변 같은 데서 호르몬을 측정해 보면 낮에는 이상하게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아침에 하면 이제 호르몬이 조금 좀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춘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감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춘기가 진행하는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에 있어서 사춘기 발달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 발달을 할 때 있어서는 주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봅니다. 남자의 경우에서는 음모하고 그다음에 고환의 크기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고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동그란 그런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음모를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 같은 경우에 남자 여자랑 동일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남자에 있어서는 사실 고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들 특히나 이제 엄마들이 사실은 이제 사춘기 아이들 남자들의 그 아랫부분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모는 상당히 좀 늦게 발현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춘기 초반부에 좀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버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조금 좀 뭐 걱정스럽다라고 한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라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 발달을 루틴하게 좀 체크업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이제 가슴 상태 발달하는 거로 굉장히 정확하게 사춘기 발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 발달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슴 발달이 사실 눈에 보일 정도까지 많이 발달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사춘기가 들어가고 나서 어느 일정 부분 진행을 한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하셔서 봐야 되고요. 이 표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는 사춘기 초반부에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 있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피크 하이트 벨로시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피크 하이트 벨로시티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으로서는 굉장히 큰 10ml 이상의 그 다음에 음모도 한 3단계나 4단계 이 정도면은 겉으로 봤을 때 음모가 그냥 성인형 음모에 굉장히 가까운 정도의 음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남자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들은 사춘기 초반에 많이 크고 남자들은 사춘기 후반부에 좀 많이 크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 단계가 2단계에서 보통 이제 3단계에서 5단계 정도 사이에 한 4, 5단계 정도 사이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하게 되는데 가슴 발달하면서부터 약 한 2년 정도 지나면 생리가 나오게 되고요. 여자들은
가슴 나오면서부터 요 2년 정도가 잘 크게 되는 거고, 요 2년 지나서 생리가 나온 단계부터는 성장을 마무리해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가 좀 빠른 친구들도 있고 조금 느린 사람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생리하고 난 다음에 한 10cm 이상 크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한 5, 6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전까지 단계에서 보통 이제 많이 자라게 되죠. 1년에 한 7, 8cm 이상도씩 자라서 토탈에서 한 20cm 정도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도 조금 더 자랍니다. 여자들보다 한 연당 성장 속도가 1에서 2cm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이 사춘기가 왔을 때 남자가 여자들보다 한 1, 2cm 정도는 더 자라게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자는 사춘기가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늦게 와서 사춘기 이전에 자라는 한 2년 정도 늦게 오기 때문에, 2년 동안 연애 한 4에서 5cm 정도 자라면 한 8에서 10cm 정도가 더 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크는 시기 더하기 사춘기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자라는 거, 한 2에서 4cm 해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평균 키가 한 12cm, 13cm 정도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키가 174에서 5, 우리나라 여자들의 평균 키가 한 161, 162, 요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들의 평균 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평균 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사춘기 때도 남자가 여자들보다 한 1, 2cm 정도 더 크니까 그거까지 반영해서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사춘기가 와도 후반부에 많이 크고, 여자들은 사춘기가 와도 초반부에 많이 큰다.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가슴 나오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생리를 하게 되는데, 요 기간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3년 지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 발달하고 한 1, 2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정상 사춘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줄 때 있어서 좋은 그런 상담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은 사실은 이제 성장이 왜 일어나느냐, 그로스 프로모팅 호르몬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결국은 성장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더불어서, 여기 GH라고 돼 있죠. 이게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고요. 이 성장 호르몬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IGF-1이라고 그러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는 인슐린하고 성분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게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요 두 가지가 골단에 영향을 미쳐서, 골단을 한마디로 말하면 골단이 빨리 다치게 하는 거예요. 골단이 정상적으로 다치게 하면서 키가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사춘기 이전에 키를 키우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GnRH, LHRH라는 호르몬 나오고 LHFSH 나오고, 여기서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사춘기가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사춘기 왔을 때 성장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남녀 공이 여성 호르몬이에요.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럼 남자는 아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런 호르몬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몸에서 에스트라다이올로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 지방 조직에서 변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몸에서 맨 처음에 호르몬이 나올 때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소에서 맨 처음에 호르몬 영향을 받았고, LH라고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이나 아니면 안드레스테네디온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여성들의 난소에만 있는 그런 막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고, 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 다음에 여성 호르몬으로 어떻게 변하냐? 몸의 지방세포에서 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도 간혹 가다 보면 주로 이제 뚱뚱한 사람한테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자들도 가끔 가다 보면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생성이 돼서 그런 거고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몸에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다 있게 됩니다. 다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높은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은 거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키가 크게 하는 호르몬 사춘기가 왔을 때 키가 크게 하는 호르몬은 이 성장 호르몬하고 IGF-1이라는 호르몬하고 더불어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해져서 성장을 빠르게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하고 IGF-1만 가지고는 정상 성장이 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판이 닫히게 하는데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되면 성장판이 좀 빨리 닫혀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남자들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판이 먼저 닫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남녀 공이 성장판 빨리 닫히게 하고 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면서 급성장을 유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로스 스팟이 언제 나타나느냐?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사춘기 후반부, 여자는 사춘기 초반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태어날 때 사실은 키의 대부분은 생후 4세 정도까지 획득하는 키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50cm로 태어난 아이가 4세 정도 되면 100cm 정도 돼 있거든요. 그 2배가 성장을 하는 거죠. 50cm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4년 동안에. 첫 해 거의 한 20cm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cm, 뭐 7, 8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요 4년 동안에 거의 한 50cm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요때 뭐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덜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이 성장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기간대에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회복해봤자 사실 그렇게 많은 키를 회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은 4세 이전에 어린아이 때 키를 보면 대부분 성인 됐을 때 키를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키 크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 속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성장 속도가 한 번 어느 정도 궤적을 그리고 나면 다음번 궤적도 예측하는데 예측력이 상당히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까지 예측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게 바뀌는 게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한 10살쯤에 가슴이 나와서 한 12살쯤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사춘기가 오면서.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세부터 한 14세 이때까지가 이제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성장 속도 떨어져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6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8세 정도 지나게 되면 키는 거의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급성장이 일어나는 거는 여자는 한 2단계에서 3단계, 남자는 3단계에서 4단계 정도의 성장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여자나 남자나 한 20에서 25cm, 여자가 20에서 25cm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춘기 오면 여자들이 보통 한 20cm 정도 자란다고 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서 한 1년에 한 1에서 2cm, 그러니까 한 2에서 4cm 정도 더 자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5cm, 24cm, 25cm. 많이 자라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5cm 정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보면은 제가 아까 7, 8cm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1년에 막 10cm 이상도 자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감안해서 맥시멈 30cm, 25cm.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4년 동안에 자라는 키가 50cm인데 사춘기가 와서 자라는 키가 25cm입니다. 사실 4년 동안 클고 이때 큰 것만큼 크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키가 좀 작다, 어렸을 때부터 키가 좀 작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찌감치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찌감치 해주는 거지 사춘기가 오면서 얘가 나중에 가서 키가 많이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이때 클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춘기를 좀 늦게 오게 만들어주면 요 키를 조금
더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장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암만 해도 키도 조금 좀 늘어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사춘기 억제제를 쓰게 되면 키 크는 그런 센치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놀랍게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나타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랑 여자랑 평균 키가 한 12에서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사춘기가 남자가 2년 정도 늦게 와서 생기는 차이다. 남자가 한 2년 정도 늦게 오기 때문에 1년에 4, 5cm 정도 자라면 8에서 10cm 정도 늦게 오고 그다음에 사춘기가 왔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1, 2cm 정도, 2cm 정도 보통 1년에 2cm 정도 더 크게 되는데 그거 4cm 더하면 12cm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키 때문에 평균 키가 한 12에서 13c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초경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5, 6cm 자란다. 다만 사람마다 성장판이 어렸을 때 초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cm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경을 했는데 초경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빠르든 늦든지 간에 초경을 할 때 이미 성장판이 닫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초경했으니까 이제 한 5, 6cm 정도 자라겠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도 안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초경 키는 이런 초경이라든지 뭐 사춘기가 오고 이런 거보다 사실은 성장판이라고 하는 그런 키가 크는 엑스레이, 그 손목 엑스레이 찍어보는 게 사실은 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상 사춘기 사실은 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소아과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정도 이해하셨으면 성조숙증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정의는 사실 여자에서 8세, 남자에서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8에서 9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사실은 아까 요 그림 보시면 여자에서 여기 10살 때 이렇게 그로스 스팟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로스 스팟이 나타나는 시기가 10살이고 요때가 가슴의 2단계에서 3단계입니다. 가슴이 요때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가슴이 한 10살 정도에 10살, 11살 정도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표준 편차, 그러니까 1년이 1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신데 이 표준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해서 이렇게 뭐 벨 모양의 그런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 곡선 그리다 보면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표준 편차 밖이 사실은 2.5%, 양쪽에 2.5%, 5%밖에 안 되니까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2.2%,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표준 편차 바깥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2년 빠르거나 2년 늦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가슴이 만 10세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보다 2년이나 더 빠른 거니까 8살 이전에 가슴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게 비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12살 정도에 이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11살부터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1살부터 해가지고 2년 빠르게 9살 전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고환이 커진 게 이제 사춘기 발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춘기 발달이 시작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성조숙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일종의 포뮬라에 의해서 정의가 된 거고 사실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여자 같은 경우에 뭐 8세하고 뭐 한 2개월 지나서 가슴 나왔는데 얘는 성조숙증인가요? 아닌가요? 정의만 봐서는 아니죠. 다만 그 가슴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빨리 발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초경도 빨라지고 키도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가 진행하는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조숙증을 진단을 받는 거하고 치료를 하는 거하고는 사실 꼭 일치하진 않아요. 심지어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사춘기가 남들보다 빨리 오긴 했지만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성조숙중으로 진단받았지만 치료 안 하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단이 이렇게 된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치료는 사실 이 치료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꼭 요것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뼈 나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결과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떻게 진단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종과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인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니까 뭐 우리가 크게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인종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자든 남자든 백인이 일단은 사춘기가 조금 늦게 들어가고 초경이 조금 느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흑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빨라요. 그리고 가장 빠른 인종은 남미에 있는 히스패닉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리를 막 9살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고요.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7살 이전에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조숙중이냐? 사실 그렇진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진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조숙중의 정의에는 해당되지만 꼭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슴이 나오거나 그렇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아들이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영양 섭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크는 지금 같은 세대 때는 초경이 한 12살에서 우리나라 지금 초경 평균 나이가 12세에서 13세 정도 한 12세 한 12.56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때 지금 생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전에 할머니 때는 사실은 16세 뭐 17세 이때 초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양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뭐 노출되는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다 비슷해요. 한 12세에서 13세 같은 경우에 하게 되고 근데 지금 좀 빨라졌는데 이건 지나치게 빠른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는 한 12세에서 13세 경에 한 12.5에서 12.6 정도의 생리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빨라지느냐? 사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는 동일한 그런 인종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빨라지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2세 이전에 생리를 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조숙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경우를 쓰죠. 가슴이 8세 이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생리가 10살 이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조숙중의 명확한 기준으로는 9세 6개월 이전에 생리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성조숙중이라고 하는데 9세 6개월 이전에 이미 생리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조숙중 진단받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는 치료도 못해요. 왜냐? 이미 성장판이 많이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경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 사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좀 일찍 발달하고 이랬을 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춘기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팩터들이 뭐가 있냐? 당연히 선천적인 게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랑 자녀들, 딸과의 생리하는 나이가 굉장히 일치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후천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로는 이제 영양학적인 상태, 그다음에 한참 문제가 됐었던 그런 환경 호르몬들, 그다음에 음식 같은데 이제 뭐 소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아니면 뭐 화장품 같은데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브랜드를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브랜드의 그런 그 상품에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이 약이 훨씬 더 잘 듣는다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게 밝혀지기도 했었던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돼 있는 경우 특히나 작게 태어나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부당경량아라고 하는데 이런 부당경량아 애들이 사실은 태어날 때도 몸무게가 작고
그다음에 따라잡기 성장이 돼서 정상적으로 큰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키가 굉장히 안 크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또 키가 너무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당경량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키가 좀 작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 의사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초미의 그런 좀 리스크 그룹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별일 없이 잘 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당경량아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잘 봐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체중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많이 먹는다든지, 특히나 이제 단 거 많이 먹고 이러면 좀 이렇게 성장판이나 이런 사춘기 같은 게 조금 빨리 올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영양학적인 거는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성조숙증은 의학적으로는 진성하고 가성이랑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 가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무서운 얘기 있죠. 난소의 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나 나타나는 거고요. 아니면 여성 호르몬제 뭐 모르고 약 먹었을 때나 생기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은 진성입니다. 근데 여기 뭐 뇌병변 있고 이런 경우 있는데, 사실 뭐 뇌 뭐 이런 종양 병변 있고 이런 경우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대다수가 특발성입니다. 원인이 모릅니다. 특히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기준으로 한 1년에 1명, 2명 정도 이런 이상한 소견 나오는 경우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사춘기가 빨리 오건 늦게 오던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성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그러니까 호르몬에서 뇌하수체 쪽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춘기가 오는 게 이런 진성 성조숙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성별도 동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골연령도 촉진이 되게 되고 당연히 초경도 빨라지게 되고 이런 LH랑 FSH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호르몬들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가성은 반대입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만 높아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뇌하수체 쪽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거가 우리가 가성 성조숙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1년에 몇 명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학병원 정도에 있어야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가성 성조숙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조숙증, 특발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뭐 유전자도 검사하고 뭐 하지만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성조숙증, 우리가 여하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의 치료받는 그런 확률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확률이 안 되는데, 그만큼 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세 이전에, 특히나 6에서 8세 정도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임신이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가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키가 작아지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가 빨리 와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슴이 12살에 나와서 14살까지 키가 크고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더 크는 16살까지 키가 크는 사람은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키 크는 시간이 늘어나서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작았던 키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10살에 가슴이 나오는 게 아니라 8살에 가슴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걔는 뭐 12살 정도면 다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남들이 한창 클 때 걔 다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 크는 시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성인 키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키 크는 시간을 억지로 조금 이제 치료를 통해서 좀 늘려주는 게 성조숙증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성장판인데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아시기가 좀 힘들고, 요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가면 판단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진성 성조숙증, 우리가 병원에 와서 성조숙증 진단받는 경우는 가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가 오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성장 속도가 촉진이 되게 되죠. 특히나 여자들은 가슴이 나올 때쯤에 성장 속도가 확 빨라지니까 그때 이제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게 되고, 다만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그게 우리 아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뭐 4cm, 5cm 크던 애가 성장 속도가 뭐 한 7, 8cm 정도 되면 조금 많이 크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전에도 잘 컸던 애들은 사실 이거 이상으로 크진 않거든요. 이거보다 크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뭐 예전이랑 비슷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작게 크는 애들, 1년에 4, 5cm 정도 크던 애들이 사춘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꼭 8에서 9cm까지 크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 안타깝지만 어른이 돼서도 키가 작은 친구들은 사실은 사춘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확 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성장 속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우리 애는 뭐 별로 크는 적도 없이 다 컸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춘기가 오게 되면 고령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이 빨라져서 성장이 빨리 마무리돼서 결국엔 키 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LH랑 FSH 같은 호르몬이 검사해 보면 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이렇게 고령이 증가되어 있지만 성조성 호르몬이 증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성조수중 아니라고 진단을 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초경은 좀 천천히 할 수 있지만 키는 작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 기준은 요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해 1월부로 해서 여아에서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남아에서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게 돼야지만 보험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8세 이후에 나오거나 9세 이후에 고환이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치료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치료받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성조 수준이 아닌데 치료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이유가 납득스러운 분들에 한해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요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호르몬이 아까 말했던 그 사춘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느냐를 보는 거고, 보통 10살 되면서 가슴이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자극 검사,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검사 하게 되면 보통은 요게 가슴 단계 1단계에선 반응이 없다가 2단계 이상부터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2단계 이상부터 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성조수중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는 아까 말했던 LH, RH, GnRH 그 호르몬의 어고니스트, 비슷한 호르몬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몸의 세포 안에 이게 박동성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박동성으로 분비 안 되고 세포에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농도를 계속 높은 농도로 유지를 해줘가지고 이게 자체가 흥분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한 대씩 이렇게 손바닥을 치게 되면 손바닥이 아프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이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세포 안에서도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극을 여러 번 주면 초반에는 그 자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작용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무뎌져요. 그래서 이게 약물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높은 농도를 유지를 시켜주면 사춘기 발달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사춘기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사춘기 발달이 억제가 돼갖고 사춘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생리가 설사 나온 친구라고 하더라도 생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안 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 나이가 빠르게 진행하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여성 호르몬 농도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골성숙을 좀 촉진해서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고, 그래서 최종 키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도 도모가 될 수가 있죠. 일단 생리가 안 하니까 아이들이나 부모님 모두 다 안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춘기가 와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맞으면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맞는다고 해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좋아지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확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조수중 치료 약물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GnRH 어고니스트고, 사실 개발된 건 1980년대부터
부터 됐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열심히 치료가 시작이 된 그런 약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게 실제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보다 굉장히 강한 포텐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 자체는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강한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고, 이게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있을 경우에 호르몬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텐시가 세기 때문에 굉장히 세포에는 강한 자극이 남게 돼요. 근데 강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자극을 진짜 강한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LH랑 FSH가 분비가 안 되게 되고, 이런 LH랑 FSH가 분비가 안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선 4주 제형으로 많이 맞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12주짜리 제형도 많이 늘어나게 돼 있고, 뭐 지금 요 강연을 해주는 회사가 루프린이라는 회사인데, 루프린이라 그러는 약물을 팔고 있어서 겸사겸사 말씀 한번 드리는데, 루프린 말고도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루피어, 로렐린, 데카펩틸, 뭐 디페렐린,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약효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약효에 따른 성분에 따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선생님들한테 선호하는 약제로,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약제대로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약은 주로 이런 양령으로 쓰게 되는데, 요거는 뭐 굳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아실 정도는 아니시고, 보통 이제 한 바이알 다 맞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사를 맞게 되면 이렇게 호르몬이 굉장히 억제가 되게 됩니다. 잘 억제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호르몬 농도, 약물 농도는 이렇게 일정하게 그냥 거의 한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농도가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호르몬 농도는 지속적으로 이 LH라고 하는 호르몬은 낮아져 있어서 결국은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 잘 나오지가 않게 되고 사춘기 이전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11.25mg, 아까 요거 3.75mg이라고 했는데 요거 곱하기 3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건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제제고, 요거는 이제 3달에 한 번 맞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3달에 한 번 맞는 제제도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제처럼 약물의 농도가 잘 유지가 돼서, 최근에는 저도 요 3개월짜리 약물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6개월짜리 제형도 나와서 6개월 동안 주사 안 맞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선택의 폭이 좀 많아졌고, 뭐 상황에 따라서 병원이 멀고 치료하기가 좀 어렵고 주사 맞기 어려운 사람들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주사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실 때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75나 12.5, 그다음에 최근에는 요거 곱하기 2인 22.5나 45mg짜리도 약이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제형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조숙중 환자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치료 곡선인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키가 잘 커서 어유 많이 크겠네라고 했겠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초경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보다는 성장 속도가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금씩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계속 남들보다 조금 오래 크게 되고 여기 가서 가기 때문에, 보통은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저는 3년 정도, 한 3년 이상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 예상했던 키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에서 한 5cm 정도 더 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키 성장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클 수 있는 키보다 작아져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160까지 클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0cm가 돼서 150이 예상 키가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개념이지, 원래 160까지 클 수 있는 애가 주사 맞아서 170 크고 그런 주사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성장 시간이 줄어들어서 자기가 클 수 있는 것보다 줄어든 거를 조금 늘려주는 개념이고, 자기가 원래 클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개념이지, 자기가 원래 클 수 있는 키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치료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 키, 예상 키가 큰 사람들이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좋은 거지, 사실은 예상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치료, 성장 호르몬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경하게 돼서 좀 성장이 빨리 닫히는 걸 치료하게 돼서 조금 늦게 커서 결국엔 자기가 클 수 있는 키를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이 치료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키가 뭐 이런 정도로 작았었는데, A가 이제 치료 전에 예상됐던 키 한 155 정도인데, 치료 끝나게 되면 한 요 정도, 한 160 정도까지. 이건 이제 남자의 경우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150 초반에서 한 160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상 키를 예측하는 거에 따른 차이지, 사실은 이제 이거 여러 연구를 이제 해서 메타 연구라고 하는 걸로 해보면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좀 덜 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cm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cm까지 크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서 성조숙중 진단받은 경우, 막 한 5살, 6살 요때 진단받은 애들은 한 10cm 정도 크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에 많이 치료하는 한 7세, 8세 요때 진단받은 애들은 마이너스 한 5cm 정도 된 거를 한 마이너스 한 3cm나 한 2cm 정도 되게, 그 정도 키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고려령이 많이 진행한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생리를 한 상태에서 고려령이 거의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돼서 치료하면 생리는 억제할 수 있지만 키에 대한 효과는 미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는 치료 연령이 이렇게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진단되자마자 바로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은데, 좀 딜레이가 되면 그렇게 되고요. 치료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조금 길었을 때, 그래서 적당하게는 보통은 한 3년 정도 했을 때 좋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시작 시에 고려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도 어리고 뼈 나이도 조금 어리고, 그래서 많이 성장 시간이 좀 긴 친구들이, 성장 시간이 길 거라고 예측되는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키가 크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키가 조금 더 크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 전에 한 155 정도 되는 애들이 치료해 보니까 한 160 정도 되더라. 이게 사실은 가장 그냥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6살 이전의 애들이 그때 하면은 이제 160 가까이, 160 넘어간 게 나오고, 한 6살부터 한 8살, 우리가 이제 치료 많이 하는 애들은 예상키 한 155 되는 애들이 치료해보면 한 158, 9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9세 때 치료한 애들은 사실은 9세 넘어서 치료하는 애들도 잘 크면 효과가 좋은데, 그때 이제 키 성장 속도 좀 떨어지는 애들은 사실 성장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9세 때 치료해도 성장 속도만 잘 나와주고 치료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성장에 대한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올드 패션의 논문이고, 최근의 논문들 찾아보면,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으로 제가 쓴 논문들 보면 9살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치료했을 때 분명히 키에 대한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의 부작용, 쓰면서 가장 부작용을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소적인 부작용, 그다음에 전신 부작용,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성장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사춘기 이전에 성장 호르몬하고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만으로 크던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친구들, 한마디로 말해서 사춘기 오기 전에 키가 뭐 한 4cm, 5cm 자라던 애들은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4cm, 5cm밖에 안 커요. 다만 성조숙중 치료받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그 전에도 잘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큽니다. 결국은 이거는 치료할 때 과연 아이가 성조숙중 치료하거나 진단받았을 때 그 당시에 키가 크냐 작냐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치료 시작할 때 키가 큰 친구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큰 친구들이 많고, 치료할 때 이미 키가 작은 상태인데 성조숙중이 걸린 친구들은 사실은 치료하는 중간에도 많이 크지 않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별로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간 성장 속도가 4cm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요 사춘기 억제제만으로는 키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성장 호르몬을 같이 병합을 해서 치료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부작용이 흔하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 억제제는 안전성 프로파일이 매우 우수하고 이 주사 맞기에도 사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서 치료하시다 보면 좋은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사실 여성 호르몬이 조금 늦게 나오고 생리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뭐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다시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사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다시 LH랑 FSH라 그런 호르몬이 다시 또 왕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처럼 주사 끊고 나면 대부분 3개월 정도 지나가면 가슴 안 나오던 친구들이 확 나와요. 그리고 주사 끊고 나면 대부분 한 1년 정도 경과하면 이제 생리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늦어도 2년 안쪽에는 대부분 나오게 되고 2년 넘어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6개월 안쪽에 초경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6개월 안쪽에 초경한 경우도 주사 끝난 다음에 6개월 안쪽에 초경한 경우도 한 1%, 2%는 봤고요. 6개월부터 1년 정도 사이에 하는 친구들도 꽤 봤고 하지만 가장 초경을 많이 하는 시기는 1년부터 1년 반 정도 사이가 주사 끝난 다음에 초경을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임신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임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멀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보온 미네랄 덴서티라 해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춘기 억제제 쓰게 되면 아까 여성 호르몬이 준다고 했죠. 근데 여성 호르몬 자체가 골밀도, 그러니까 성장판도 다치게 하지만 뼈도 탄탄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른 돼서 골밀도 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 치료하는 동안에는 골밀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골밀도가 최고 골밀도에 달하는 시기가 2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20대나 30대 초, 20대 후반, 30대 하여튼 25살, 뭐 30살 이 정도가 이제 골밀도가 최고조가 되는데 시작은 늦게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다 보니까 성인 됐을 때 골밀도는 사실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평균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골밀도보다 조금 작아질 수는 있지만 평균하고 큰 차이 없고 실제로 이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골다공증 왔다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생긴다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 맞으면 살찐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여아에서는 살을 빼주는 호르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이 찔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는 너무나 개인적인 거고 주사 또 끊게 되면 이런 친구들 중에서 상당수의 아이들은 또 살이 빠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비만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골밀도도 사실 큰 영향은 없다. 굉장히 안전한 약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임신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이 논문에 실려 있는데 치료를 해서 여기 데카페틸이라 그랬던 약을 쓰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도 인공수정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할 확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치료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치료 안 한 성조 수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임신 때 도움을 받을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해요. 30%나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 치료 안 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랑 거의 차이 없어요. 치료한 애들이랑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이 보조 생식수를 쓸 수가 있고 이 보조 생식수를 쓸 확률도 똑같이 성조숙중 걸려 있고 성조숙중에 걸려 있으면서 치료한 친구들한테 있어서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조숙중 치료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잘 봐야 되는 거고 집에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유방이라든지 고환 같은 것들이 더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성장 속도예요. 성장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잘 크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예상키가 조금 늘어났느냐 이런 거 보면 되고, 또 그다음에 아이가 치료하면서 살이 많이 찌느냐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런 것들 고려령 검사라든지 이런 호르몬적인 거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를 종료하는 시기는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 나이로다가 11살에서 12살, 고를 나이로다가 12살에서 12살 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2살에서 13살. 저는 13살에서 한 14살까지 치료합니다. 조금 더 길게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으로는 한 14살 이전에 치료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 끝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사춘기가 오게 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한 20cm 정도, 20에서 25cm 정도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냥 20cm 정도 자란다고 한다 그러면 이 주사 끝나고 나서 10cm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5cm 정도 키워놨어요. 그러면 얘가 25cm 큰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엑스레이만 괜찮고 성장 속도만 괜찮으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주는 게 단 1cm라도 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가 좀 작거나 예상 키가 조금 너무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오래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경험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아까 진단되는 거는 8세인데 치료는 8세 때 꼭 안 하고 9세 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보험이 되고, 남자도 10살 이전에 치료하면 보험 되는데, 이 검사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검사하고 6개월 안쪽에 8살이 넘어서 9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9살은 안 됩니다. 7세 때 진단받고 8세 몇 개월 그 기한이 한 6개월 안쪽에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 남자들도 9세 이전, 8세 때 진단받고 9세 넘어서 이 기간이 인터벌이 6개월 안쪽에 되는 거는 치료가, 보험 급여가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요즘에는 이 성조숙중 치료의 그 볼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신청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나이가 12살 되기 직전에 11살 364일까지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2세 364일까지 치료가 됩니다. 요약한 거 보면 정상 사춘기를 이해하게 되면 성조숙중 이해하는 게 편하게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성조숙중 진단을 하게 되면 여자에서 8세 이전에, 남자에서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걸 성조숙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큰 키, 빠르게 키가 크는 거죠. 사실 애기가 키가 크다라고 얘기 못 합니다. 성장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빨라지거나 아니면 고려령이 커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조숙중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큰 키는 사실은 좀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은 키가 되겠죠. 그다음에 검사해 보니까 이런 자극 검사에서 LH 호르몬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억제제라고 하는 GnRH 어고니스트를 써서 목표 키를 자기가 클 수 있는 키를 최대한 키워주는 게 되는 거고, 주사 끝나고 나면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생리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세하게 치료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담당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원래는 한 50분 안쪽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빨리 받고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올라오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연 선생님께서
비만도와 성조숙증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비만한 아이들이 치료 많이 받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게 꼭 성조숙증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비만한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생길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어떤 연구를 보든지 간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가 높아지면 성조숙증이 생길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이 높아진 가능성보다 더 높게 치료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조숙증 걸린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다. 성조숙증 걸린 아이들 중에서도 치료하는 아이들이 있고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비만하면서 성조숙증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만하지 않으면서 성조숙증이 걸려 있는 아이들보다 뼈 나이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뼈 나이가 많아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키 손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만도에 따라서 성조숙증 걸릴 확률이 조금은 증가하게 되고 그 확률 이상으로 비만도가 있는 성조숙증 진단받은 아이들은 치료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보민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4세 정도면 체중 키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상 키가 작은 경우 사춘기 이전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성조숙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왜냐하면 성조숙증은 자기 키를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한 165까지 클 수 있는 애들이 성조숙증 걸리면 155까지 한 10cm 정도 손해보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성장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4세 때 키를 알면, 어른 됐을 때 키하고 연관성이 거의 한 7, 80% 정도가 돼요. 한 20, 30%의 그런 오차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퍼센티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 치료를 언제 하면 좋아지나요? 당연히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가 질환적으로 키가 작아서 사회생활하기 불편하다 이런 정도까지 가 있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의사 입장에서 치료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범위라고 생각하는데 남들보다 좀 작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 치료하러 많이 오세요. 치료 말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 치료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진료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요거는 사실 지금의 판단의 문제다. 지금 상황에 키로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치료를 하시라. 다만 치료하시려고 그러면 빨리 하시라. 의사 입장에서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를 하세요, 치료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그래도 키가 한 25%,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5% 미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치기 치료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다만 제가 치료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정상이고 키 때문에 치료받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모님으로서, 이거 의사 선생님, 보건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으로서 치료하시려고 그러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찍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남학생도 성조숙증 치료를 많이 받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남자들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최근에 체형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성조숙증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연중에 말씀드렸는데 한 1대 10 정도로 여자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료받는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 같아요. 성조숙증을 치료받는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 같은데 치료 중 운동이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조숙증 치료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식단 관리 잘해서 키가 잘 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를 하게 되면 성장 기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다만 성장 속도는 확보를 못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기간 동안, 좀 늘어난 기간 동안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키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이 조금 늘어난 만큼 성장 속도가 줄지 않게 잘 키가 커서 나중에 어른 됐을 때 키를 좀 키우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에 해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너무 키가 안 크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 쓴다고 했잖아요. 너무 키가 안 크고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사실 한번 재고의 필요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음으로 이소진 선생님께서 약물요법이 이외에 키 성장을 위한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뭐 딱히는 없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로 해서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영양 상태에 따라서 키가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키가 작은 나라는 이제 적도 주변부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런 나라랑 굉장히 큰 나라들, 우리가 뭐 북유럽에 있는 뭐 핀란드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는 뭐 평균 키가 18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식단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한테 있어서 잘 먹는 식단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런 나라들은 우유 많이 먹습니다. 유제품 많이 먹고요. 그래서 저는 우유, 치즈 많이 먹으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나라들은 계란들 굉장히 많이 먹어요. 계란 많이 먹고. 그래서 우유, 치즈, 계란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런 나라들 주식이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빵 먹으라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디저트형 빵을 먹질 않죠. 그냥 진짜 살기 위한 빵을 먹죠. 굉장히 뭐 달지도 않고 굉장히 담백한 빵을 먹거든요. 그런 빵들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 사람들은 아주 정제된, 리파인드된 그런 밀가루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밀가루 쓰지 않아요. 하얀색 밀가루 안 씁니다. 약간 좀 검은색 밀가루.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현미 같은 그런 밀가루를 좀 쓰게 되거든요. 그런 밀가루 쓴 것들을 좋습니다. 그래서 통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품들 좋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키가 크는데 좋아요. 그래서 닭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 크는데 약간 좀 제한은 있어요. 다만 닭고기나 생선도 먹어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생선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선은 꼭 섭취하는 게 필수고요. 닭고기도 굉장히 가격 대비 단백질 풍부하니까 먹긴 하는데 일단 키 크려고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계란 이런 것들 많이 먹는 게 좋고 통밀이라든지 아니면 감자 이런 것들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이 안 찌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달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 먹지 않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애들이 좀 달게 먹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많이 먹고 사탕 젤리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키가 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키가 크게 하는데 그로스 호르몬하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게 있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그런 그로스 팩터거든요. 성장 인자거든요. 근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인가요? 혈당이 높아지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이 IGF-1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로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성장이 빨라져요. 골단 폐쇄가 빨라지게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달게 먹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음료수 먹지 말라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말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증으로 치료를 앞둔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했는데 골밀도 저하 관련해서 칼슘을 먹어도 되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통 치료할 때 비타민 D나 칼슘을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네. 골밀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나중에 다 회복되거든요. 결국은 골밀도라고 하는 게 뼈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한 20, 30대 정도 되면 다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칼슘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칼슘 다 소변으로 나와요. 비타민 D 정도야 그거 단일 약재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먹는 것들은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해서 비타민 D는 먹을 수 있는데 칼슘은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유하고 치즈 잘 먹잖아요. 그런 비타민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칼슘 부족한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 질환들을 걸린 경우에는 억지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칼슘 많이 먹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도희 선생님께서 약물 부작용으로 당뇨가 올 수 있다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거짓말이죠. 네. 네,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 약물의 기전상 당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 자체가 혈당을 약간 좀 올리는, 그러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카운터 레귤러토리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당을 약간 높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호르몬은 사춘기 관련된 호르몬이잖아요. 사춘기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당에 관여하지 않아요.
이 주사를 맞으면서 당뇨가 걸렸다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체형이 좀 당뇨에 잘 걸릴 만한 체형 때문에 걸릴 뿐이지 이 주사 때문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써서 당뇨가 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성장 호르몬을 많이 써서 당뇨가 걸렸다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10명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명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말 생리 시작 후 잠시 멈췄다가 초등학교 4학년 다시 생리를 시작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지금도 생리를 미루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온 게 진짜 초경이 맞거든요. 왜 1년 동안 생리가 없었냐? 우리가 초경이 있은 다음에 한 80%에서 90%는 사실 1년 동안은 되게 불규칙하게 생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예 생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때 생리 한번 빚졌던 거를 사실은 이건 뭐 그냥 우연히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가 그때 생리한 게 맞고 한 1년 동안은 생리가 없어가 이제 4학년쯤 되면서부터 이제 규칙적으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 1년 동안에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긴 하지만 이미 뼈 나이는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을 거고 지금은 맞춰서 생리는 억제할 수 있지만 잘못 주사를 쓸 경우에는 오히려 키 크는데 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조금 아쉽지만 치료를 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키면에 좀 손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키가 전혀 아쉽지가 않다. 뭐 지금 뭐 이미 다 커서 난 이미 뭐 키 안 커도 사실 상관없다. 난 이미 165다. 뭐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치료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친구가 뭐 생리를 시작하기도 했고 뭐 아직은 조금 더 커야 되는 친구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필요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정화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는 학구가 좋지 않습니다. 비만하면서 저신장인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2차 성징, 변성기라든지 겨드랑이 털이 이미 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도 성장 호르몬 치료가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좀 스페시픽하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겨드랑이 털보다는 음모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고 음모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환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사춘기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거고 일단 성장 호르몬 치료하려고 그러면 뼈 나이라도 찍어봐야 돼요. 뼈 나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치료하려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 치료하려고 그러면 보호자든 아니면 그 학생이든지 간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돼요. 사실 치료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맞춰주지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키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치료가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너무 병적으로 키가 작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이라든지 의료인이 직접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 진료라도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지를 좀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거는 아마 여러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키가 아무리 작아도 치료하지 말라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키가 커도 1cm 더 크면 나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치료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거고 부모님의 생각하고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한테 다니시면서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적 특정을 치료받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주의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가슴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체육 활동하거나 그럴 때 브래지어 착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성적 수준 초반부에는 사실 가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브래지어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의식.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무리 없어도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류가 이미 뭐 케미솔이라도 입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예 가슴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가슴이 조금 나와 있지만 친구들이 아무도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라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동료 간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고 절대값으로 매기기엔 조금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은미 선생님께서 남학생인데 초등학교 5, 6학년에 7cm 큰 후에 현재 중3인데 안 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급성장이 지나간 걸까요? 라고. 지나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김지연 선생님께서 만 8세고 가슴 발달이 관찰되어 검사 결과 골연령 10개월 정도 빠르고 가슴 초음파상 2단계로 호르몬 검사하였는데 수치 3으로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6월에 검사를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가슴 몽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슴 몽우리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딱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검사해보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검사해보면 이전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최고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최고 수치가 3.5 이상 나오게 되면 아마 다음번에 검사했을 때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3.5 미만이면 다음번에 검사했을 때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검사를 해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성조수증은 아니니까 일단 경과를 보고 그다음에 천만다행인 게 성장판이 그래도 10개월밖에 안 빠르다 그런 걸 키손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적특성 증상이 없더라도 체중 신장이 걱정되면 여아 기준 만 8세, 남아 기준 만 9세의 골연령을 확인해서 체중 신장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는 고려령이 빠른 아이들이 받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고려령이 빠르지 않은 친구들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려령이 1년 빨라질 때마다 자기가 클 수 있는 키에서 마이너스 한 4에서 5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령이 빠르면 1년 빠르다. 마이너스 5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원래 클 수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5도 한다. 근데 치료하게 되면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에서 3cm 정도 손해보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꼭 다 맞지는 않는데 그 마이너스 되는 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이랑 고려령이랑 똑같다.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나이가 고려령보다 어리다. 치료할 필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키가 좀 문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아이가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키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면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 반응이 더 자주 심하게 나타날까요? 급성장 시기와 알러지 반응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체질이 암만 해도 변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아마 그거는 알러지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모낭염일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등 같은 데에 이제 막 볼록볼록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여드름 반응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거는 이제 피부과나 아니면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체질이 변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피부에 잡티나 아니면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많고 오히려 아토피가 있었던 친구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좋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성조숙증 치료 중에 종합 비타민도 먹지 말라는 말이 맞나요? 라고 맞습니다. 먹지 마세요. 예, 꼭 필요한 경우에 먹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이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비타민 D.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D나 아니면 유산균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으로 돼 있어서 막 이렇게 물에 녹아 있고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칼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칼슘 많이 먹으면 다 배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소변이 배출될 때 잘못하면 그 칼슘이 덩어리가 지면서 콩팥이라든지 아니면 요로에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칼슘 농도가 괜찮고 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섭취율도 사실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 우유랑 치즈 많이 먹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칼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도만 먹어도 사실 키 크고 정상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키가 동갑인 아이들 중에 1%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성조숙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그거는 좀 다릅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도 성조숙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가슴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성조수증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작은 친구들도 와서 치료받는 경우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키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아들이 1년에 10cm씩 꾸준히 커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키가 140이 넘었는데 주위에서 성조숙증을 검사해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찍 크면 체중 키가 정작 작다면서 다른 증상은 없고 키만 또래보다 큰 것뿐인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검사는 한번 받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드님께서는 성장판은 좀 빠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가 성조수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장판은 아마 동일 나이에 비해서 빠를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은 성조수증이 안 올 수도 있고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면 키는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치료든 어떻든지 간에 치료를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어른 키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아이의 키가 얼마 정도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아이들은 비록 성조수증이 걸리고 그다음에 성장판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작아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키가 더 커요. 네, 다음으로는 비만하지 않아도 성조숙증 아이들이 많아 보이는데 다른 관련 요인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뭐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비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살이 찌는 거야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영양 과잉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뭐 가만히 있죠.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TV 많이 봤는데 요즘에 TV 소리 싹 사라졌죠. 요즘은 다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패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 거. 그런 습관들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저희가 벌써 3시 25분이 돼서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1차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시 소아내분비 교육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너무 오래 강의 잘해주신 심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일 강의 교환 다운로드 가능하며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